제3부에서는 그 제14장 법률행위와 대리에서 두 번째 항목 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리. 대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뭐 대리 운전할 때도 대리라는 말을 쓰고, 뭐 김대리, 박대리, 회사의 직급에도 대리가 있고, 이럴 때 이 대리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민법에서 다루는 대리하고 뭐 기본적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는 뭐 말 그대로 대신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린 민법 총칙편에서 말하는 이제 대리는 뭘 대리하냐? 법률행위를 대리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대신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 될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대리해서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어, 갑이 그 대리인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 대리권을 그 받은 대리인 을이 갑 대신 본인인 갑 대신에 법률행위를 병하고 하면 그 법률행위 관계에서 그러니까 병하고의 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이 해야 될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대리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체의 원칙을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이제 대리를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로 나누는데 법정 대리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대리를 하는 거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로 대리인과 합의해서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본인이 해야 될 법률 행위를 대리인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로 임명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경우죠. 어쨌거나 이때 이제 임의 대리는 이런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는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 대리,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보완이라는 게 왜 보완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데 자기 명의의 집에 세를 주려고 한 거예요. 병한테. 근데 갑이 지금 그 계약 장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갑의 배우자인 을이 대신 가서 갑 대신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리인 을은 본인 갑을 위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그 뭐냐면 그 뭡니까 그 남편이 한정식, 뭐 부인이 조아라, 한정식 조아라, 환상의 콤비 이름 같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남편이 여선수, 부인이 뭡니까? 남성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선수 남성미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를 대신 보내서 법률 행위를 대리하게 하면은 이때 본인은 회사의 일도 보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대리를 통해서 하니까 동시에 두 군데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대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 제도가 없을 때보다 이런 대리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동시에 이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대리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하냐 하면은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이걸 그러니까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임대인인 갑 대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 대신에 본인 갑 이름을 먼저 쓰고 본인 갑 그 다음에 뭡니까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그 본인 이름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대리인 이름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인 을이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본인 갑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갑을 대신해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응? 그 본인을 대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계약서상에 표시를 했으니까 이때 그 거래의 상대방인 병이 이게 그 집주인이 갑인지 을인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을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의 규정을 보면은 제1편 총칙편의 제5장이 법률행위인데, 자, 법률행위에 보면은 제1절이 총칙, 이 법률행위의 총칙이고 이따 볼 거예요. 무효하고 취소해서. 제2절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1, 2부에서 봤죠. 특히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 네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이 제5장 법률행위의 제3절이 대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4조, 115조 조문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항,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반드시 아까 같이 본인, 갑, 대리인, 을 계약서에 둘 다 써주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현명주의.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15조 2항, 115조 2항, 115조. 여기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리인,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본인 갑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을 때 이러한 그 중대한 어떤 그 법률 효과의 그 변화가 생기는데, 근데 이때 하나의 이제 그 실제에서 뭐 그 뭡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또 그냥 그 유효한 거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115조 제2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현명주의를 명확하게 준수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을이 대리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이 이제 대리에서 한 거다라는 걸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원래 병이 알 수 있었던 이런 경우에는 현명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뭡니까? 갑을 위한 것이란, 갑이 그 대리인 을이 아니라 갑의 행위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115조 제2문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은 무조건 현명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 그냥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걸로, 계약 같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현명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는, 있었던 이런 경우까지는 다 그런 대리 행위가 유효한 걸로,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것을 분명히 115조 2문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115조 2문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114조 1항에 보면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그러니까 현명주의 원칙을 여기서 밝힌 거고,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대리행위의 중요한 법률 효과죠. 또 대리의 법적 특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하지만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을이 아니라 본인 갑에게 귀속되는 거다. 이게 가장 대리행위의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갑, 대리인 을, 상대방 병, 이러면 갑, 을, 병이죠. 요걸 이제 뭐냐면 갑과 을 간에는 이제 대리권의 수요가 이루어지는 거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고, 을과 병 간에는 을이 법률행위를
대리한 을이 갑을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한 거죠. 이건 대리관계. 그 다음에 법률효과는 갑과 병과의 관계에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까 뭐 아니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뭐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회사 대표 이런 말을 쓰는데 대리와 대표는 이것은 이제 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는 대표는 법인의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다. 그럼 회사의 하나의 그 기관인 겁니다. 그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대표는 대리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 법률에게 준하는 행위, 우리가 준법률행위에 대해 설명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준법률행위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대표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 외에도 이런 사실행위, 불법행위 또 대표가 하는 행위로 다뤄진다는 거. 대표행위, 그러니까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또 이제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리와 대표의 분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대표가 회사를 위해서 뭘 대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대리와 대표는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하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 그 이 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얼핏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규정이 그런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 적절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표현 중에 하나. 여러분이 얼핏 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거. 자, 117조. 대리인의 행위 능력. 본인 말고 대리인. 대리인의 행위 능력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꼭 행위 능력자만이 아니고 제한 능력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 또 이런 그 뭐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도 이제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 꼭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 뭐냐면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대리는 아까 대표랑 다른 게 뭐냐? 대리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가 이제 제한 능력자 아니에요? 이런 제한 능력자도 대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고 어, 그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그 제한 능력자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행위 능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는 거죠. 그런데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대리하면 그러한 법률행위 효과는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그 대리인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행위 능력자가 아닌 경우를 하더라도 그 뭡니까? 이 대리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그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 행위의 효과가 제한 능력자에게 그 발생한다면은 제한 능력자 보호제도의 어떤 적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지만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그런 제한 능력자를 특별히 뭐 보호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법률 행위의 효과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꼬이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117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반대해석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은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제한 능력자 제도는 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는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대리인인 제한 능력자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아까 잠깐 얘기하려는 건데, 대리는 뭡니까?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대신하는데, 법률행위는 뭡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능력자일 걸 요하진 않지만 민법의 해석상 의사능력자이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대리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즉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뭐냐?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 대리인은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법률행위란 무엇이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게 이제 법의 묘미입니다. 조문 자체는 전혀 의사능력 개념이 없지만 이제 다른 규정하고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래서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의사능력자이긴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연결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부 형법의 기본 원리도 그렇고 4부 민법의 기본 원리도 그렇고 정말 그 선생의 그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요거 몇 가지 개념을 좀 이 교양 시간에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의사표시도 보고 지금 대리도 보지만 이거를 그냥 그 의사표시 대리에 관한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일부만 그 골라서 그걸 좀 연결될 수 있는 것들만 좀 골라서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사표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대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꼭 민법 총칙 그 수업을 들으면 또는 그런 류의 교양 수업을 들으면 거기서 여러분이 배우고, 여기서는 일종의 맛보기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거, 책에 나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물론 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또 뭡니까? 이제 그런 그 몇 가지만 이제 맛보기를 한다는 거, 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대리의 의, 뭐 대리의 기능, 대리와 대표의 구분, 그 다음에 뭐 대리의 선명관계, 이건 뭐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지 그 잠깐 이제 중요한 건 현명주의, 그 법률 용어죠. 현명주의.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최소한 그렇지만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계약 또는 쌍방대리. 자, 요것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124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이걸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너무 한쪽으로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어느 한 긍정적인 어느 한쪽으로 그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별로 일상생활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실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에서는 이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이걸 그냥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돼요.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해야 된다.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그게 좀 실제에 좀 더 부합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너무 이 표현 자체에 너무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의미는 지금 얘기했던 내가 얘기한 이런 의미니까. 그리고 채무의 이행은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뭐냐? 자기계약은 이런 거죠. 갑이 이제 세를 놓는데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했어요. 근데 을이 그냥 내가 그 집에 살게 하고 을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뭡니까? 임대인인 갑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 그런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임차인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런 게 이제 자기 계약이에요. 이런 게 쌍방 대리는 뭐냐 하면은 대리인 을이 갑으로부터도 뭡니까 대리권을 수여받고 병으로부터도 대리권을 수여받아 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인 갑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을이 임차인인 병의 대리인이기도 한 이런 경우에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병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게 이제 쌍방대리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지된 거다. 이런 인상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금지된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는 거 돈 꾼 거 갚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건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얼핏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주의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대리는 크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리인 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갑의 대리인이 되는 거 이게 법정 대리예요. 갑은 본인이고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갑과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을이 갑의 대리인 되는 거. 가장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 미성년자의 예를 들어 부모다, 친권자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인 그러니까 갑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권자인 부모님이 그 갑의 법정 대리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의 대리는 뭡니까? 갑과 을, 본인과 대리인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그 을이 갑의 대리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갑의 의사, 본인의 의사, 또 물론 이제 대리인의 의사도 동의도 필요하죠. 대리인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의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에 기초해서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갑과 을의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래서 대리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복임권이라는 게 있어요. 복임권. 자, 이거는 뭐냐? 대리인이 대리인을 또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본인인데 을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럴 때 을이 정을 대리인으로 또 그 대리인 을이 정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냐 한 것이 이제 대리인의 복임권인데 이때 그러니까 을이 정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면 이때 정을 갖다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는 거죠.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정은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복대리인은 갑의 대리인인 을이 선임한 대리인 이게 이제 정이 복대리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주의할 거 이 정이 그럼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정은 본인 갑의 대리인인 거지 대리인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라고 해서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이 복대리인도 어디까지나 본인 갑의 대리인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복대리인도 그 권한 내에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했죠? 본인을 대리한 거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복인권을
법정 대리인은 폭넓게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부여하고 있고, 반면에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임의 대리인은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반면에 법정 대리인은 그냥 자신의 책임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그냥 자기가 임명할 수 있어요, 복 대리인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임의 대리인은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에 기초해서 선임된 대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바빠서 법률행위 대리를 못할 것 같다, 그럼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하려면은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요 경우에 한해서만 좁게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을 인정한 데 비해서,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자의 부모다. 그러면 이제 부모니까 하는 거지, 그 부모가 얼마나 바쁘고 부모의 의사를 얻어서 이런 거 전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은 정말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거기 때문에 뭔가 그 경우에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복인권을 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대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그렇죠. 책임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럼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대신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책임을 이제 전적으로 대리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그건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는 걸 고려해서 좀 책임의 범위를 줄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줄여주냐? 임의 대리인의 어떤 그 책임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걸 정리하면,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때 기본적인 임의 대리인의 책임은 그런 복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응? 그러니까 의리 정을 복 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죠. 선임하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얻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대신 이때는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거죠.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복 대리인이 잘못한 거는 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본인에 대해서.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이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 수준으로 책임 범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의 대리인, 일단 요걸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이에요. 이제 정리하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해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해서만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책임에 대해서도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선임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안 한 건데 2항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을 만약에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리인이 복대리인으로 갑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갑을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을이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선임 감독이 아니라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이걸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 한해서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항의 경우보다 그 책임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승낙을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하면 대신 자신의 책임에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본인에 대해서.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줄어든다.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책임 정도,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 정도로 책임이 완화가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했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복대리인의 권한, 왜 됐죠?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절대로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2항에도 그런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어진 내용은 4부에서 보겠습니다.